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나 지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1년 서울 강동구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영끌이라는 말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부모님께 2억 빌리고 은행 대출 6억 받고 전세 대출까지 끼고 겨우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드디어 집 장만했네. 이제 부자 되는 거야.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은 한 달에 라면을 20번 넘게 먹고 있습니다. 저녁 약속은 전부 거절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 이자부터 갚습니다.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50만 원도 안 됩니다. 10억 원짜리 자산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우스푸어, 그 뼈아픈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원이고 저는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15년 넘게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 때문에 어떻게 행복해지고 또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하우스푸어가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깊은 데이터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먼저 하우스푸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장부상으로는 몇억 원짜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빈곤층과 다름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 하우스푸어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종합하면 약 150만 가구가 하우스푸어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15%가 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10집 중 한두 집은 하우스푸어라는 뜻입니다. 2025년 하우스푸어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년 만에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30억 원을 넘어섰고 강동, 송파, 노원 같은 외곽 지역도 1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영끌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께 빌리고 전세 대출 끼고 신용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당시 금리는 2%대였습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훌쩍 넘었습니다. 6억 원 대출받은 사람이 금리 2%일 때는 월 이자가 100만 원이었는데 금리 5%가 되니 월 이자가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갑자기 15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외식을 끊습니다. 여행을 포기합니다. 취미 생활을 그만둡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라면과 김치로 한 달을 버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2022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10-20% 하락했습니다. 10억 원에 산 아파트가 8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여전히 6억 원입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입니다. 이걸 역전세난이라고 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부분 그냥 버팁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언젠가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을 품고 버팁니다. 하우스푸어가 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주택 구입 비용이 연봉의 5배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이면 4억 원짜리 집이 적정선입니다. 그런데 2025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봉 8천만 원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삽니다. 연봉의 12배가 넘는 집을 사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낮은 금리와 전세출 때문입니다. 3억 원 자기 자본에 6억 원 은행 대출, 2억 원 전세 대출로 10억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리가 2%일 때는 월 이자가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20만 원 합쳐서 월 170만 원이면 됐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이면 세후 월급이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주거비 170만 원 내고 나면 380만 원 남습니다. 빠듯하지만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5%로 오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 이자가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합치면 150만 원입니다. 세후 월급 55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주거비로 쓰면 2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 불가능합니다. 비상금 없습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빚을 내야 합니다. 이게 2025년 하우스푸어의 현실입니다. 전통적인 주거비 기준은 총소득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 심지어 60%를 주거비로 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심리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입니다. 성공의 증표입니다. 결혼할 때 집이 없으면 결혼이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좋은 학군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도 압박합니다. 너 언제 집 사니? 전세는 내 돈 버리는 거야. 빨리 집 마련해라. 주변 친구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초조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심리적 압박이 사람들을 무리한 결정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이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IMF 때도 잠깐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게 됐습니다. 집값은 언젠가 다시 오른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이 2020년 광풍을 만들었습니다. 영끌에서라도 사야 한다는 절박함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비상상황 대응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가 나갑니다. 차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나갑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교체 비용이 2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가 몇백만 원 나갑니다. 하우스푸어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카드 빚이 쌓입니다. 카드 이자는 연 15에서 20%입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3배나 높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빚이 빚을 낳습니다. 나중에는 카드값 내려고 현금 서비스를 받습니다.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협상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40대 중반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따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대출 이자 3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절대 회사를 못 그만둡니다.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상사도 압니다. 이 사람이 절대 못 나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하우스푸어의 비극입니다. 경제적으로 갇히면 인간의 존엄성까지 갇힙니다. 더 나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봉을 더 준다고 해도 이직하는 동안의 공백 기간이 두렵습니다. 그 한두 달 동안 대출 이자를 어떻게 낼 건가요? 그래서 그냥 참고 버팁니다. 세 번째는 투자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면 3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연평균 7%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1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우스푸어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손에 쥔 건 집 한 채뿐입니다. 그나마 집값이 올랐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월급의 60%를 집에 쏟아부었는데 자산은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손해입니다. 같은 기간 전세 살면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자산이 몇 배로 늘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지보수 비용 문제입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계속 관리해줘야 합니다. 10년 지나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합니다. 비용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갑니다. 15년 지나면 주방과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나갑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도 10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바꾸면 500만 원 훌쩍 넘습니다. 전세나 월세 살 때는 이런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은 내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하우스푸어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도 안 고칩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집은 점점 낡아갑니다. 자산 가치도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 이론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월 500만 원 벌 때 300만 원을 주거비로 쓰는 것과 월 800만 원 벌 때 300만 원을 주거비로 쓰는 것은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우스푸어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잡힙니다. 식사비가 1인당 5만 원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갔을 텐데 지금은 계산을 합니다. 5만 원이면 일주일 식비다. 갈 수 있을까? 결국 핑계대고 거절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고립됩니다. 우울해집니다. 집은 있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특히 심각합니다. 은퇴까지 10년, 20년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노후 자금을 모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에 매달 돈을 넣어야 합니다. 최소한 월 200만 원은 저축해야 노후에 월 200만 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푸어는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팔아서 6억 원 대출 갚고 4억 원 남습니다. 4억 원으로 지방에 작은 집 사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서울 집은 노후 자금으로 소진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우스푸어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내가 하우스푸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합니다. 나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40%를 넘는다면 이미 위험구역입니다. 50%를 넘는다면 레드존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주거비는 월 얼마인가? 대출 원금은 얼마인가? 현재 집값은 얼마인가? 비상자금은 얼마나 있는가? 신용카드 빚은 얼마인가? 이 숫자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을 파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대부분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고생해서 산 집인데 팔 수 없어요.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앞으로 5년, 1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팔면 손해를 보더라도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8억 원에 팔아서 6억 원 대출 갚고 2억 원 남습니다. 2억 원으로 전세 들어가서 여유롭게 삽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합니다. 5년 후면 자산이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10년 후면 5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집을 붙들고 있으면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입니다.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 번째, 집을 팔 수 없다면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부업을 시작하십시오.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십시오. 온라인 강의를 하십시오. 유튜브를 하십시오. 블로그에 광고를 다십시오. 월 50만 원만 더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노리십시오. 이직을 준비하십시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으십시오.
40대, 50대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을 10% 올리는 것이 지출을 10% 줄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번째, 대출을 재구조화하십시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부터 갚으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5%대입니다. 신용대출은 10%가 넘습니다. 카드로는 15%가 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은행과 상담하십시오.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대출을 4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당장의 숨통이 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자를 더 내지만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같은 저금리 대환 대출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가계부를 쓰십시오. 어디에 돈이 새는지 파악하십시오.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십시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멤버십 한 달에 5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필요 없는 건 전부 끊으십시오. 통신비를 줄이십시오. 요즘 알뜰폰 쓰면 월 2만 원이면 됩니다. 대형 통신사 쓰면 월 7만 원 나갑니다. 바꾸십시오. 외식을 줄이십시오. 집에서 해 먹으십시오. 한 끼 외식비 15,000원이면 집에서는 3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값을 줄이십시오. 하루 5,000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집에서 타 먹으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월 50만 원은 나옵니다. 여섯 번째, 방을 빌려주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33평 아파트에 방이 3개 있습니다. 하나를 세놓으십시오. 월 6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프라이버시는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십시오. 요즘은 룸쉐어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단기로 방을 구합니다.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독립하면 빈 방이 생깁니다. 미리 활용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심리적 지원을 받으십시오. 하우스푸어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불안장애가 생깁니다.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주변에 털어놓으십시오. 친구든 가족이든 전문 상담사든 이야기하십시오. 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재무 상담사를 만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수백 명 봤습니다.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우스푸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은행이 승인해주는 최대 금액으로 대출받지 마십시오. 은행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이자 수익이 많아집니다. 은행이 8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해도 5억 원만 받으십시오. 여유를 두십시오. 집값은 연봉의 5배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이면 4억 원 이하 집을 사십시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시겠죠. 서울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를 보십시오. 지방을 보십시오. 아니면 더 모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실제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집을 살 때 대출 이자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화재보험, 지진보험 비용을 더하십시오. 수선충당금도 매달 쌓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월 대출 이자 200만 원인데 실제로는 월 280만 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숫자로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20% 여유를 더 두십시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항상 있습니다. 세 번째, 큰 계약금을 준비하십시오. 요즘 영끌불 때문에 계약금 10%, 나머지는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준비하십시오. 10억 원 집이면 3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럴 돈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집 살 때가 아닙니다. 더 모으십시오. 급하게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계약금이 많으면 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리 변동에도 덜 민감합니다.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 비상자금을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집을 사고 나서 통장에 1,000만 원도 안 남는다면 문제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비상자금으로 남겨두십시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1,800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있어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사소한 사고가 재앙이 됩니다. 5번째, 금리 인상을 가정하고 계산하십시오. 지금 금리가 5%라고 해서 계속 5%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7%, 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였습니다. 금리가 3% 오르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6억 원 대출이면 월 이자가 150만 원 늘어납니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대출을 줄이십시오. 6번째, 학군이나 재개발 기대 심리에 속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집 살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학군입니다. 우리 애의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가야 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 아파트 값과 지방 아파트 값 차이가 5억 원입니다. 그 5억 원으로 아이를 국제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과외 선생 붙이고도 남습니다. 학군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되는 건 본말 전도입니다. 재개발 기대 심리도 위험합니다. 이 동네 재개발 된다더라. 그럼 대박이야. 재개발은 10년, 20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하우스푸어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7번째, 전세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한국 사회는 전세를 무시합니다. 전세는 남의 집이야. 내 돈 버리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는 매우 효율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목돈을 묶어두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도 자유롭습니다. 유지보수 부담도 없습니다. 전세 살면서 10년 동안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사람과 집 사서 10년 동안 대출 이자 낸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 쪽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신화는 깨졌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과거와 다를 것입니다. 하우스푸어로 살면서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집, 그게 좋은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라면 먹고 친구 못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5억 원짜리, 3억 원짜리 작은 집이나 전세에 살면서 여유롭게 저축하고 가족과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는 게 행복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전자를 택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첫째, 지금 하우스푸어 상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파시겠습니까? 둘째, 앞으로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집을 고르시겠습니까? 셋째, 전세와 매매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